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팍스 인베스테이너 이민멘토,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장 지수 자체는 코스피가 조금은 올라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쏠리는 듯한 약간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지신 종목에 대해서는 크게 재미는 없지 않았을까. 말 그대로 심리단에서는 조금 뭐 시장의 지수를 좀 즐길 만한 지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지만요. 어쨌든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요, 선순환 매가 돌아가면서 안 올라갔던 종목들도 다 같이 위쪽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저 혼자 나온 건 아니죠. 저희 어벤져스 두 분님과 함께 오늘 팍스 인베스테이너 또 꾸려갈 건데요. 먼저 저희 세란 씨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쑥쑥 성장해 여러분의 구세주로 거듭나고 있는 한국의 워렌 버핏, 세란 버핏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저희 주사인 볼트 이주원 씨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발빠르게 돌아온 주사인 볼트 이주원입니다. 6월 마지막 주에 인사드리는데요. 7월도 함께 잘 계획해서 대비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분과 같이 팍스 인베스테이너 또 꾸려볼 건데요. 꾸려보기 전에 일단은 저의 마감 시향부터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6월 26일 마감 시향을 시작할 건데요. 일단 코스피는 0.64%포인트 좀 올라가 줬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지금 코스피가 올라간 거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발로 올라갔다. 결국에는 엔비디아,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엔비디아가 급락이 나왔을 때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된다. 엔비디아는 어쨌든 실적이 나와주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눌러줬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뭐 그 얘기 하자마자 엔비디아가 6% 넘는 급등을 보여주면서 하이닉스도 오늘 역시 또 5%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행인 건 뭐 시장 전에 뭐 삼성전자의 좀 악재발 뉴스가 좀 나왔었습니다. 뭐 반도체 웨이퍼 기판의 불량이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삼성에서 바로 반대 의사, 반대 뉴스를 좀 내면서 주가를 좀 방어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코스피는 오늘 2,792포인트 올라가주면서 역시나 2,800포인트 또 한 번 올라갈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눌러준 상태에서 지금 다시 올라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눌러준 상태에서 올라갈 때에 어떠한 섹터가 주인공 섹터로 올라가는지를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눌려줬다가 올라갈 때의 테마를 본다면 반도체 테마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뭐 화장품이 됐던 뭐 기타 해운이 됐던 전선이 됐던 이런 건요, 시가총액 자체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를 견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좀 몰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의 이제 전체적인 수급을 좀 보자면 개인들은 1,500억 정도 매도를 진행을 했고 외국인만 5,000억 정도 매수를 진행했고요. 특히나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가 지금 한 2,700억 정도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 외국인이 5,000억 매수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텐데요. 5,000억 매수를 거의 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매수를 진행을 했다. 거기다 한미반도체 정도 외국인이 좀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도 상당히 좀 색깔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수는 오늘 올라갔지만 반도체 테마, 뭐 리비안 테마, 그다음에 전선주 뭐 이런 거 말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다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그게 떨어졌다고 해서 뭐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늘도 1,100억 정도 들어왔고요. 개인이 1,300억 정도 물량을 다 받아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잠깐 코스닥을 좀 보자면요. 코스닥은 일단은 좀 바닥에서 지금 심겹게 좀 올라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역시나 단기 박스권에서 갇혀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역시나 두 가지 테마가 계속해서 끌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엔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 쪽에서 어저께 HLB가 급등이 나와주면서 좀 괜찮나 싶었는데, 오늘은 HLB가 어저께 올라간 것만큼 그냥 떨어져 주면서 결국엔 코스닥 지표 자체도 또다시 떨어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좀 어렵죠. 역시나 HLB로 보자면요, 하한가 연속으로 맞은 다음에 눌러줬다가 어저께 급등을 하는 패턴을 보여줬거든요. 급등을 했을 때 팔고 나오지 못한다면 어저께 올라간 만큼 오늘 다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만큼 약간 FDA 승인이 됐던, 임상 승인이 됐던 이런 제약바이오 쪽은 역시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계시긴 합니다만은 정말로 다루기가 좀 쉽지는 않은 테마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거래량 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을 좀 보자면 일단 대원전선 쪽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원전선이 20% 넘게 올라가면서 또 전선주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요. 대원전선이 일단은 오늘은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갔는데 결국엔 대원전선이 올라가 주면서 대한전선, 가온전선, LX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같이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한미반도체 역시나 오늘 3.99% 많이 올라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고 역시나 외국인이 좀 끌어올려 줬고요.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한미반도체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주 중에서는 데브 시스터즈가 오늘 거의 상한가를 찍었다가 내려오는 조금은 아쉬운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힘이 셉니다. 데브 시스터즈의 차트를 잠깐 보자면요. 가만히 눌려받고 있다가 상승 추세를 쭉 지켜나가고 있다가 오늘 완전히 갭상승해가지고 상한가 찍었다가 살짝 윗꼬리 맞고 내려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다만 밑에 봐야 될 거는 거래량을 많이 동반한 상한가 근처에 갔기 때문에 데브 시스터즈의 지금부터의 움직임은 좀 우리가 눈여겨봐줘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65,000원이 이 전고점을 오늘 상한가에 한 방에 모든 거를 뚫어버렸기 때문에 데브 시스터즈만 간다고 해서 배 아파하실 게 아니라 아마도 게임 테마 뭐 크래프톤이 됐던 NC소프트, 넥슨게임즈 게임 테마에 조금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데브 시스터즈가 이렇게 좀 박차게 위쪽으로 좀 올라가게 된다면 어쨌든 게임 테마 쪽으로도 좀 제가 봤을 때 매기가 좀 들어올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주죠.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인데 다음 주 신규 상장 IPO 중에 게임 테마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게임 쪽이 좀 몰아간다면 일단 대장주인 크래프톤의 움직임이 여기서 더 위쪽으로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합리적인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크래프톤도 한 번 정도 좀 깊게 눌러줬다가 바로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게임 테마는 아직 저물지 않았다. 다만 NC소프트가 됐던 원래 기존의 대형 종목들 넷마블이 됐던 약간 이런 3N이라고 하는 넥슨게임즈들이 못 갈 때 크래프톤과 데브 시스터즈가 원래는 하위 주제였는데 얘네들이 지금 대장주로 등극을 하면서 전체적인 게임 테마를 좀 끌고 갈 수 있다. 오늘 보는 약간의 마감 시향은 제가 봤을 때는 게임 테마도 슬슬 움직이고 있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 마감 시향을 요 정도로 함축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게임 테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관심 가지셔도 되지만 전체적인 지수를 끌어가기에는 조금은 힘이 부족합니다. 덩치 자체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덩치가 큰 애들은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 제약바이오 쪽에 포트폴리오를 지금 좀 눌러줄 때 잡아주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마지막 멘트를 드리면서 오늘 마감 시향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시간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저희 박스 인베스테이너 여벤져스님들이 준비하신 핫테마 이슈를 하나씩 들어봐야겠죠. 먼저 저희 세란버핏 이세란 씨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세란버핏의 핫 이슈는요. 전기차 혼조입니다. 우리 혼조라는 말의 뜻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우리 일정한 흐름이 없어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를 말하는데요. 우리 앞서 연일 하락했던 엔비디아가 상승하면서 금일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가 상승하고 K푸드 열풍의 식품주가 상승하고 운임 상승에 해운주가 상승했던 것과 달리 우리 전기차 시장은 일정한 흐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리비아는 급등한 데 반해 니콜라는 급락을 했습니다. 이는 특정한 흐름이 아닌 각자 회사의 악재와 호재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급등의 주인공 리비안의 상승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비안은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21년 리비안 상장 당시 포드가 지분 12%를 투자하면서 제2의 테슬라 대항마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포드는 23년까지 우리 대부분의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연이어 전기차 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현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리비안은 올 들어 주가가 49%까지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리비안에게 백마탄 왕자 아닙니다. 폭스바겐을 탄 왕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리비안의 투자자 컨퍼런스 콜을 앞두고 폭스바겐은 리비안에게 즉시 10억 달러를 투자해 합작 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6년까지 40억 달러를 순차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폭스바겐의 합작 회사 설립
호재에 더불어 리비안이 연내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겠다는 보도까지 나옴에 따라 정규 거래에서 9%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리비안의 급등에 국내 증시 관련주 또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리비안의 와이어링 하네스를 공급하는 에코캡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현재 리비안, 현대차, 기아 등의 고급 소재 합성 피업을 공급하는 대원 화성 또한 상한가 마감 지켜냈습니다. 리비안의 구세주 폭스바겐은 리비안에 왜 이렇게 큰 투자를 하게 됐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폭스바겐은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입니다. 다만 전기차 시장에서는 두각을 보이지 못했는데요. 이에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과 합작하여 현재 전기차 시장을 선두주자하고 있는 미국의 테슬라와 중국의 비아디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폭스바겐과 리비안의 협업, 시너지가 날 것인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 상승한 테슬라입니다. 우리 지난해 11월 출시한 사이버 트럭 최대 2만 대를 리콜한다는 악재가 들려왔는데요. 이에 비해 오늘 어떻게 2%를 급등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악재에도 최근 중국에서의 판매량 증가에 소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중국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테슬라 차량은 지난 17일에서 23일 중국에서 총 1만 7,400대 판매되며 전주 대비 49% 늘어난 판매량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2차 전지주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우리 테슬라, 앞으로 좋은 소식 함께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상장 폐지 가능성에 급락 중인 니콜라입니다. 니콜라는 미국 수소 트럭과 수소 충전소를 이렇게 제조하고 있는 스타트업인데요. 공매도 회사 힌덴버그 리서치가 공매도 보고서를 통해 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니콜라가 공개한 수소트럭 시운전 영상이 엔진 수소 탱크가 없는 껍데기만 있는 이 차체를 오르막길에서 밀어서 굴린 것이다 라는 의혹과 함께 기술 개발 담당자들이 수소 관련 경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니콜라는 주장에 반박했지만 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면서 니콜라 창업자 트레비는 징역 4년에 벌금 13억을 수감받았습니다. 약 10년 만에 수소 트럭의 개발에 성공했지만 판매가보다 생산비가 더 커서 실적은 매번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악재들의 연속에 니콜라는 23년 4월 한 달 넘게 주가가 1달러에 못 미치는 동전주가 되었습니다. 이에 나스닥으로부터 상장 폐지 경고 통지를 받게 되는데요. 나스닥은 30거래일 연속 1달러 미만을 기록 시 상장 폐지를 한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6월 1달러를 넘어 상폐가 연기되는 듯 했으나 23년 12월부터 다시 1달러에 못 미치는 결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장 폐지 위기를 극복하고자 니콜라는 주식을 합하는 액면 분할을 제안했고 이에 매도세 더욱 거세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7조 투자와 리콜, 액면 분할까지 많은 소식이 들려오는 전기차, 2차 전지 주주로서 우리 전기차에게 빨리 봄이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새벽발 뉴스죠. 리비안, 그러니까 폭스바겐이라는 독일의 엄청난 큰 자동차 회사에서 어쨌든 리비안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세란 씨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좀 밀려있는 폭스바겐의 그룹을 M&A를 향해서 좀 간다라는 건데 혹시 2차 전지 주식을 갖고 있으세요? 아, 2차 네. 에코 주주도 다 있고요. 포스코 애들도 다 있고요. 아, 그래요? 다 갖고 계시는구나. 네. 그럼 오늘 새벽 뉴스 보고 좀 기쁘셨겠네요. 전기차가 아무래도 요즘 너무 시장이 침체됐는데 이렇게 폭스바겐이 그래도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한다니 전기차 시장에 다시 한번 봄이 오나 기대도 돼봅니다. 맞아요. 제 생각에도 지금 리비안,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이 정도의 투자를 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에 좀 큰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중국이라든지 약간 비아디, 뭐 테슬라의 독주를 그대로 바라볼 수만 없다라는 독일의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에서는 독일이 좀 우세했는데 결국엔 친환경차로 갑자기 테슬라라는 게 나와가지고 지금은 독일의 좀 위기가 아닐까. 이거를 아마 리비안이라는 회사를 좀 인수를 통해서 저는 좀 돌파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그만큼 리비안이라는 회사는 기술력이 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럼 다음 핫이슈 테마 저희 주사인 볼트 이주원님께서 준비하신 테마 뭘까요? 네, 제가 준비한 핫 이슈 물가 상승입니다.
정말 저번 주 월요일 방송부터 너무 어려운 소식 전해드리고 있죠. 그런데 그만큼이나 이 어려운 소식들 있고 시장에서 스스로 잘 버티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참 대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칭찬해 주시고 이야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 물가가 굉장히 높죠. 금리가 참 높아서인데요. 미국도 5.5%고 한국도 2의 질세라 3.5%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물가가 높은 만큼 생활에서 꼭 필요한 요소들도 물가가 계속해서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하고 이제 곧 휴가철인데 기름값도 인상하고 임금 빼고는 다 오르는 상황입니다. 이 임금은 심지어 좀 빠지는 경향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생활비가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임금이 빠지는 상황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5월 생산자 물가지수 보면 공산품이나 농산품이 조금 물가 떨어지면서 축소를 해줬는데 이 축소 폭을 이제 다른 제품들인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세 가져가며 채워버려서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확행을 담당하고 있고 최소한의 삶을 담당하고 있는 PB 상품들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1-2천 원 지워주는 거는 옛날 이야기가 된 것 같죠. 아이스크림 먹기도 라면 한번 사 먹기도 손이 떨린다는 얘기가 우리 물가를 보여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가가 올라도 우리에게는 좀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는 오뚜기입니다. 오뚜기는 독신 세대의 증가로 간편하고 편리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니즈에 맞게 개발하고 생산하면서 당의 함량이 낮은 제품들도 출시하면서 잠재적인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농심입니다. 농심은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주요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농심 아메리카, 상하이 농심푸드처럼 15개 주요 종속 회사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고요. 신라면, 새우깡, 너구리 등 잘 나가던 친구들과 함께 샐러드, 누들, 뿌티파리 등 다양한 신제품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하기도 입 아픈 우리 삼양입니다. 한 번 잘 만든 불닭소스 열 반찬 안 부럽다. 제가 만든 말인데요. 이제 이 불닭 소스가 아무 반찬에만 넣어도 정말 치트키로 발행을 하잖아요. 이것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한 만큼 삼양 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 털어내고 도움닫기 할 수 있도록 우리 지혜로운 소비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물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 말이 참 귀에 많이 와닿는데요. 내 월급 빼곤 다 오른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뭐 제가 주원 씨 테마를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한 불닭 소스 대신 네. 열 반찬 안 부럽다. 네. 불닭 소스 가지고 뭘 만들 수가 있죠? 그냥 뭘 만들든 제가 그냥 만들었던 것보다 불닭 소스 좀 넣어주면 훨씬 먹기 낫더라고요. 뭘 만드는 상태에서 소스를 넣으면 네, 넣기만 해도. 그런 거구나. 네네네. 그래서 고물가를 준비하신 거예요? 네, 어쩌면 좀 연관이. 그러면 요즘에는 외식보다는 약간 좀 집밥을 많이 어쩔 수 없이 선호하시는 편이에요? 네, 요즘에는 집에서도 이렇게 외식처럼 먹을 수 있게 잘 나와 있어서 네, 집밥을 많이 먹습니다. 뭐 밀키트라든지. 네, 이런 그쵸, 거. 그쵸. 아무튼 저는 주제에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도대체 불닭 소스로 어떤 뭐 반찬을 만드실까? 그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함을 대신 한번 여쭤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오늘 핫테마 잘 들어봤습니다. 뭐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는 전기차 쪽에 하등이나 안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하필 오늘 새벽에 리비안이라는 좀 트리거 같은 호재가 좀 터졌고요. 주원 씨는 약간은 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물가가 과연 어떠한 우리 주식시장을 미치게 되는지 방금 얘기하신 뭐 오뚜기 됐던 농심이 됐던 라면 관련주들이 고물가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싼 값에 라면 한 끼를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풀어가지고요. 아마 심층 강의는 오늘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자리를 옮기는 대신에 여러분들은 잠시 대기하시는데요. 대기하실 때는 항상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제가 이렇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뭐 오늘 주제는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금 많은 힌트를 좀 받아가실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앞으로의 어떤 게 좀 먹거리가 되고 돈이 될 것인지,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살기가 팍팍하고 고물가 때문에 너무 힘든데 어떻게 운영이 될지 뭐 이런 것까지 한번 짚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좀 유쾌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 저희 전기차에 대해서 제가 좀 탐구를 해왔는데요. 요즘에 이런 얘기들 많죠.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는데 혹시 두 분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면 정확하게는 제가 원하지 않을게요. 네.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는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캐즘 정책이? 약간 정책이 별로 안 좋다. 나쁘지 않아요. 주원 씨는요? 저는 솔직히 볼게요. 기대를 모으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가 겪는 일시적인 정체기. 저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걸 읽으신 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 거리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꽤 먼데 시력이 좋으시네요. 네네, 다 보입니다. 시력이 엄청 좋으시기 때문에 야, 이 글씨가 보인다. 저는 눈이 나빠가지고 굉장히 시력에 놀란 전기차 캐즘입니다. 캐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방금 세란 씨가 얘기했다시피 정책이에요. 근데 어떠한 정책이냐? 일단은 전기차가 나왔죠.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전기차가 나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얼리 어답터라는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서 써본 거예요. 써보니까 괜찮은데 하다 보면은 원래 캐즘 구간이 없이 쭉 시장이 이렇게 확대가 돼 버립니다. 근데요, 이 얼리 어답터들이 지금 써보니까 캐즘 현상을 겪게 되는 거예요. 써보니까 이게 불편한데? 써보니까 저게 불편한데?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 얼리 어답터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전기차 아직 살 때가 아닌가 보다 라고 하는 시즌이 바로 이 캐즘이라는 시즌이에요. 네, 조금 이해가 더 잘 되죠? 네네. 제가 연기를 좀 잘합니다. 자, 그러면 왜 전기차 캐즘이 나왔을까요? 왜? 전기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하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네. 저희 시력이 좋은 주사인볼트 이주원님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맞추셨고 또 하나. 자, 전기의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거 맞아요. 불편한 거 맞고. 그 다음에 하나는 온도. 온도, 불나는 거. 네. 그거는 위험성 많긴 맞는데 아닌가요? 주요 이슈는 그거 말고 전기차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보시면요. 이건 제가 오늘 아침에 네이버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요. 보시면 똑같은 승용차예요. 똑같은 승용차인데 최고 가격, 최저 가격으로 비교해 볼게요. 일단은 이 복합적 그냥 일반 가솔린 차는 2,600만 원인데요. 전기차로 뛰자마자 2천만 원이 더 비쌉니다. 4,600만 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전기차 캐즘을 첫 번째로 일으키는 트리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 여러분들 2천만 원 정도 더 비싸면 전기차 사실 거예요? 전 싼 거 2개 살래요. 싼 거 2개 사시고. 주원 씨는요? 저도 딱히 전기차로는 안 갈 것 같아요. 그쵸. 한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비싸다고 하면 그냥 살 수 있는데 보통은 이게 제가 제일 사양이 적은 차를 가져왔지만 사양이 좀 더 높아지면 3천만 원, 5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게 현재 가솔린과 전기차의 차이입니다. 네. 아무리 전기료가 싸고 가솔린보다 싸다고 해도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비싸다라는 건 아마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한 번 정도 멈칫할 텐데요. 그러면 전기차가 원래 기존의 가솔린 차보다 한 2천만 원 정도 비싼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새로운 기술이 많이 들어가서. 새로운 기술 좋아요. 좀 더 상세하게. 새로운 기술 중에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서. 배터리가 비싸요. 아. 제일 비싼 건 배터리인데요. 일단 이 위에 있는 게 3원계 배터리라는 겁니다. 네. 뭐 얘기를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3원계 배터리를 잘하는 나라는 유일무이하게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우리나라예요. 오. 네, 우리나라. 근데 이 3원계 배터리가요, 되게 비싸요. 보통 자동차에 들어가면 최소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가량 합니다. 배터리 하나에. 배터리 하나가 차 가격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 제가 1,000만 원, 3천만 원 하냐? 이게 3원계 배터리가 1kW당 한 13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테슬라 뭐 Y 모델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100kW 정도 하는데 100kW 정도 하면 1,3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3원계 배터리입니다. 그러면 배터리 가격을 조금 낮춘다면은 전기차 사실 의향이 있으세요? 아니, 또 용량이 그래도 작아지면 또 주행거리가 나쁜 게 짧아지니까. 있- 네. 그래도 지금 얘가 3원계 배터리가 주행거리가 한 400km에서 600km 정도 나오고요. 네. 이 밑에 있는 좀 저렴한 배터리가 한 300km에서 400k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쁘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 어. 약간은 감이 좀 들어오긴 하는데 네. 어쨌든 배터리가 한 30% 정도 가격을 낮추거나 40% 정도 가격이 낮춰지게 된다면 아마도 전기차의 니즈는 좀 필요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는요, 일단은 이 캐즘 현상이 온 건 비싸고 충전 인프라가 없기 때문인데 이 배터리를 조금 싸게 만든다면은 아마도 이 캐즘 현상을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3원계 배터리, 비싼 배터리는 전일무이, 우리나라가 가장 잘 만드는 거 맞아요. 네. 우리나라 배터리를 안 쓰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LFP 배터리라고 저렴한 저가형 배터리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어디가 잘 만들까요? 중국? 중국, 정답. 와. 중국이에요. 중국의 CATL이라든지 뭐 비아디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지금 배터리를 완전히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기술력이 올라가 있습니다. 모든 LFP 배터리, 저가형 배터리는요, 중국에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왜 저가냐? 자, 보시면 3원계 배터리, 말 그대로 3원계거든요. 니켈, 망간, 코발트. 니켈, 망간, 코발트가 다 비싸요. 네. 네, 근데 LFP 배터리, 우리 흔히 보는 철, 그다음에 흔히 보는 인,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LFP 배터리는요, 이 3원계 배터리보다 한 30% 내지 맥스 50% 절반 가격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중국은 또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3원계 배터리도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주행거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3원계 배터리가 필요한데 앞으로 더 필요한 건 바로 이 LFP 배터리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현재 중국보다 많이 밀려 있어요. 네, 많이 밀려 있다. 그 다음 얘기하신 거, 네. 전기차 인프라입니다. 전기차 인프라가 부족해서 현재 전기차 캐즘 현상이 오는데요. 네. 이건 앞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설치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어떠세요? 근데 그거 보니까 해놓고 기다려야 되던데요. 맞아요. 네. 전기차 충전 속도, 전기차를 타세요? 왜 이렇게 아니요. 잘하세요? 아유, 오늘따라 굉장히 잘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전기차 불편한 충전. 걸 잘 찾아요. 아, 네. 그래요? 네. 전기차 충전 속도가 문제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오늘은 더 이상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 충전 속도도 이 배터리상에서 움직여 수가 있어요. 양극재와 음극재를 바꾸면 충전 속도도 10분의 1로 낮춰줄 수가 있어요. 기술력은 다 나와 있는데 이 충전하는 인프라가 아직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말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배터리는 LF 배터리로 해결하면 돼요. 착감 낮춰지죠. 충전 인프라, 방금 세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 늘리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면 전기차 캐즘은 곧 있으면 끝날까요? 계속될까요? 끝나려나요? 그렇죠. 어... 보세요. 가솔린 차가 지금은 한 80%, 85%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전기차가 15%도 좀 많이 쳐준 겁니다, 제가. 전기차가 15%인데 이 비중이 앞으로는 바뀌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왜냐하면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는 게 되려면요, 이 가솔린 차량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전기차에 나오는 배터리로 자율주행을 해야 돼요. 네, 현재 가솔린 차에 있는 배터리로는 자율주행을 할 수가 없어요. 전력을 그만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ESG 경영, 환경 경영, 전기차는 분명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안타까운 거는 요즘에 전기차 수익률 어때요? 많이 보유하고 계신. 예. 안타까워. 아니 근데 이 세란 버핏인데 네. 보통 버핏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투자자인데 종목을 많이 안 가져가거든요. 그렇죠. 네. 원래 제가 버핏 이전의 삶에서 종목을 많이 모았고요. 삶이 그래요? 달라졌습니다. 종목을 거의 포켓몬스터처럼 모으고 계신 저희 세란 버핏님이신데 그에 반해서 지금 코스피의 평균 수익률보다 네. 2차 전지의 수익률이 어때요, 여러분? 아유, 떨어졌네요. 엄청 안 좋죠. 네. 자, 거기다가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 LNF, SDI, 삼성 에코프로 BM 평균 수익률만큼도 못 미쳐요. 어... 예, 이 정도로 2차 전지가 굉장히 안 좋다. 그 이유를 저희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테슬라입니다. 맞아요. 테슬라가 올라가야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네. 테슬라 월봉인데요. 테슬라가 여기 조금 잘리긴 했는데 2023년도부터 단 한 번도 위쪽으로 간 적이 없어요. 테슬라가 보통 별명이 뭐였죠? 원래 엔비디아, 천비디아 얘기 나올 때 천슬라 얘기 나왔던 친구입니다. 물론 이건 급락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액면 분할 때문에 떨어진 거고요. 네. 액면 분할 때문에 떨어졌는데 결국 액면 분할하고 나서 테슬라의 움직임은 전혀 없어요. 방금 얘기하신 사이버 트럭 문제 나오죠. 스페이스 X 나쁘죠. 트위터 X 지금 뭐 유료로 바꾼다 그래서 유저들 다 빠지고 있죠.
예, 그렇게 되면 전기차가 일어날 궁리가 없는데 제가 전기차 아직 포기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K배터리 전기차 캐즘 돌파구는 바로 ESS입니다. ESS가 우리 뭐죠? 배터리 역할을 하는.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우리가 휴대폰을 갖고 다니면 이렇게 연결해서 보조 배터리 사용했잖아요. 네. 보조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보조 배터리가 왜 필요하냐? 풍력이나 태양열이 매일같이 전력을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태양이 갑자기 안 뜰 수도 있고 바람이 갑자기 안 불 수도 있을 때 전력을 모아놨다가 전력을 송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ESS입니다. 예, 필요할 때 전력을 쏴준다. ESS고요. 요거는 조금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전고체 배터리라는 걸 우리나라가 지금 1등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요. 네.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화성 공장에 1차 배터리 화재 사고가 났잖아요. 네. 그게 다 리튬이나 이런 거 불을 끄지 못하는 건데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없어요. 예, 좀 비싸긴 한데 전고체 배터리 쪽도 보시면 된다. 그래서 배터리 쪽, 2차 전지 쪽은 저는 아직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주고요. 이게 한중일 배터리 업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에요. 보시면 한국이 압도적이죠. 네. 압도적인데 중국 자체를 포함하면 중국이 압도적이에요. 이 말인즉슨 뭘까요? 이 도표를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네. 중국에서 많이 쓰나 봐요. 그렇죠. 중국은 내수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 쓰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 그냥 절반도 못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국 시장을 빼면 우리나라 시장이 절반 이상을 먹고 있는 배터리 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우리가. 네. 다음은 배터리 강국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이 배터리들의 종목들이 다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사실. 그렇지만 이 밑에도 떨어져 있지만 네이버 2탄입니다. 포기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포기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잠깐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 배터리 종목들이 지금 현재 다 역배열에 돼 있어요. 네. 역배열에 돼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역배열 아실 거예요. 네. 네, 배웠어요. 이평선들의 밑에 차트가 깔려 있는 게 역배열이고요. 이평선들의 위에 차트가 깔려 있는 게 정배열입니다. 네. 단기, 중기, 뭐 장기 이런 거 필요 없이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LG에너지 솔루션이에요. 네. 이평선 밑에 차트가 깔려 있죠. 네. 더 간단한 얘기일까요? 안 간단한 얘기일까요? 안 가요. 가기 힘듭니다. 역배열에는 투자하지 마세요. 에코프로비움입니다. 어때요? 역배열이. 다 역배열이죠. 네. 이런 투자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은요 정배열에 들어왔을 때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직은 2차 전지는 저는 뭐 나쁘진 않게 보여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게 봐요. 네이버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강하게 제가 좋아하는 섹터긴 한데 네. 또 안 가요. 네. 제가 오늘부터 좋다고 해서 또 올라간다. 이민희가 좋다고 했는데 내일 또 왜 떨어져? 분명히 욕하실 텐데 길게 보세요. 길게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는 제가 좀 주요 분야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드렸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고물가. 제가 또 좋아하는 섹터인데요. 고물가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주원 씨부터.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물가는 네. 이제 멈춰. 이제 멈춰.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란 씨. 고물가는 식품주의 강세를 가져온다. 오, 맞습니다. 고물가는요. 방금 주원 씨가 얘기한 것처럼 언젠가는 끝나겠죠. 네. 언젠가는 끝나겠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막 계속해서 방치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시면 되고 고물가 요거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고물가를 얘기하면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건 3고 현상이에요. 네. 네, 3고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 물가가 높고 네. 금리가 높아져 있죠. 네. 그다음에 환율 요즘 어때요, 여러분? 높아요. 네, 제가 마감 시험할 때 환율 맨날 얘기하죠. 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가 현재 가장 힘든 경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왜 힘들까요? 고물가 당연히 주머니에 돈은 없는데 물가 올라가니까 힘들고 금리 왜 그럴까요? 빌린 돈은 많은데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이자가 올라가니까 힘들고 그럼 고환율은 왜 나쁠까요? 고환율 수출할 때는 좋잖아요. 수출할 땐 좋죠. 맞아요. 그럼 근데 수입할 땐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거의 지금 티키타카도 아니고 좋습니다. 뭐 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서야 합이 맞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쉬운데요. 자, 환율이 고환율이면 수출업체는 좋겠죠.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을 생각해보면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에 투자 안 하겠죠. 그쵸. 자기 나라 돈으로 바꿔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3고 현상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왜 고물가 현상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선거. 그렇죠.
총선이 끝나면요. 네. 아.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에게 여태까지 밀려왔던 거래 명세서가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총선 전에는요. 제가 뭐 딱히 뭐 누구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총선 전에는요. 아, 전기세 올리면 안 돼. 서민을 생각해야지. 아, 가스비 올리면 안 돼. 서민을 생각해야지. 아, 당첨이 아니라 당선이 됐어요. 그다음부터 요즘 올리지 말자 얘기 나오나요? 올리자고 얘기 나오죠. 네. 예. 아, 한전 힘들대. 아, 한국가스공사 힘들대. 올려야지. 맞아요. 그래서 기점은 제가 봤을 땐 4월 11일부터 모든 공과금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죠? 네. 자, 보시면 일단은 전기료는 작년에 올렸어요, 여러분. 네. 네. 작년에 조금 올렸기 때문에 아마 오늘 동결이 될 것 같고 수도 올라갈 것 같고요. 네. 가스료부터 제가 봤을 때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가스료부터 올라갈 것 같고 왜냐하면 보시면 하필 4월 10일이 지난 다음부터 갑자기 한전과 가스공사 사장님들이 벼랑 끝이에요. 계속 갑자기? 벼랑 끝이 있었는데 또 벼랑 끝이래요. 어허. 이제 떨어졌으면 좋겠어 그냥 벼랑으로. 네, 그 벼랑 끝에 있었는데 4월 10일이 지나자마자 또 벼랑 끝이라고 계속 웅얼웅얼 되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률 왜 하필 이때? 이 기자님도 만나보고 싶어요. 저도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왜 하필 이때? 다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밥 사 먹기도 힘든데 또 왜 하필 이때? 또 앞으로 선거가 앞으로 없으니까. 몇 년간은 없잖아요. 네. 대선이건 총선이건. 네. 그러니까 지금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스공사의 가스비는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왜 보시면 미수금이 13조가 물려 있고요. 이번 경영평가에서 C에서 D를 맞았습니다. 예, 한전은요 전기료 인상을 했기 때문에 D에서 B로 올라갔고요. 한전이 그러니까 똑똑한 거죠, 여러분. 그렇네요. 예. 근데 왜 하필 이때가 오늘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네. 왜 하필 이때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제가 오늘 통계청에서 가져온 물가 지표인데요.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입니다. 요거 해석하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저거 그래프를 보면 공산품 네. 서비스는 올랐고, 그렇죠. 네, 농산품 천연가스 같은 거는 좀 지수가 낮아요. 그렇죠. 네. 이게 보시면 뉴스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7이어가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내려왔다. 네. 내려왔다. 내려왔는데 우리의 서민 체감 물가는 아직 모르겠다.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죠? 네. 네. 아마 여러분들도 좀 착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날보다 내려갔다고?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오늘 갔는데 사과가 어제보다 비싼데? 이런 느낌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는 내려간 게 맞아요. 네. 왜 그럴까요? 내려간 게 있으니까. 그렇죠. 내려간 게 있고 올라가지 않은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 대중교통비 올라갔나요? 안 아니요. 올라왔어요. 가스비 올라갔어요? 아니요. 수도세 올라갔어요? 아직 전기세 안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한 GDP 나라보다도 대중교통비, 전체 공공요금비는 현저하게 낮고요. 거기다가 아까 얘기하셨죠, 주원 씨가. 네. 기름값 있잖아요. 네. 주유소 기름값도 네. 결국에는 세금으로 계속해서 막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유류세로. 유류세 인하로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는 2.7% 상승밖에 안 돼서 전월보다는 낮아진 건 맞는데 우리가 느끼는 농축산물, 뭐 공업 제품이 이게 그거예요. 뭐 전체적인 뭐 세탁 세제라든지 뭐 이런 공과금이 아니라 그럼 우유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올라가지 않고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우리가 올라갔다라고 느껴지는 건. 신선식품 지수가 17%나 올라갔기 때문에 뭐가 떨어졌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지수는 떨어진 게 맞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을 지출하는 사과, 참외, 복숭아, 파, 호박 오늘 다 나오네요. 과일 야채 다 나오는데 과일 야채가 올랐기 때문에 식당 값도 올라가는 거예요. 메뉴 값도. 맞아요. 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봐드릴게요. 자,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사실은요, 2022년도 엄청 올랐죠. 5.1입니다. 네. 예, 거기다가 23년도에 3.6이에요. 그러면 아까 5월 달에 2.7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낮아졌네. 낮아진 거예요. 네. 전체적인 물가 지수는 낮아진 게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거 한번 가볼까요? 네. 신선식품 6.2, 5.4, 6.8 그냥저냥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24년도 오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와. 폭등했어요. 폭등. 네. 이러니까 우리가 물가가 낮아졌다라고 체감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제 조금 이해되시죠? 네. 왜 뉴스에서는 물가지수가 낮아졌다는데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신선식품지수인데요. 어때요? 이렇게 지수가 쭉 나오는데 네. 지금 5월 지수가 131이에요. 와. 엄청 높게 느껴지는 겁니다. 네. 예, 뭘 이렇게 사서 장 봐서 뭘 하지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물가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주요 외식 품목 평균 가격인데 요즘에 식당에서 뭐 사 먹기 조금 부담스러우시죠? 너무 맞아요. 비싸요. 너무 비싸죠. 네. 그 중에 제일 많이 오른 게 뭘까요? 고기. 냉면이래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냉면. 냉면이래요, 냉면? 냉면. 예, 냉면. 냉면은 집에서 해 드세요. 불닭볶음면 소스 넣으셔가지고. 아, 맛있겠다. 불닭 소스 괜찮은 비빔냉면에 것 같아요. 넣어서 비빔으로. 드시면 네. 딱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 삼겹살 맞아요. 며칠 전에 막 그거 나왔죠. 2만 원 삼겹살 뭐 맞아요. 이거 나왔을 때 삼겹살. 그다음 밑으로 쭉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냉면과 삼겹살이 가장 비싸게 많이 올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종목 아까 뭐 오뚜기, 농심 뭐 이런 거 좋았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외식비가 너무 비싸면 집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쵸. 네. 예. 집밥으로 돌아와서 밥을 해 먹고 냉면을 해 먹고 뭐 음식을 해 먹고 거기다 불닭볶음면 소스를 넣고. 네. 예.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집중해서 봐줘야 될 건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들을 봐줘야 되는데 네. 얘네들의 주가가 지금 월봉이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하락. 네. 너무 떨어졌네요. 롯데쇼핑이라는 종목은요. 어떠한 자리에서 샀던지 간에 무조건 100% 손해본 사람밖에 없어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자리를 잡아준다면 저점을 확률이 큰것 맞을까요?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저점의 확률이 높겠죠. 네. 왜냐하면 앞으로 집밥도 또 해 먹어야 되면 갑자기 마트 소비율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롯데쇼핑은 살짝 네. 롯데 백화점도 섞여 있고 약간 짬뽕 같잖아요. 네. 그럼 얘보다 더 좋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롯데마트? 롯데마트, 네. 또 플러스 홈플러스, 이마트. 이마트. 오. 네. 다 상장돼 있지 않은 종목들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요. 아니 이마트가 있는데 자 이마트 월봉이거든요. 이마트가 처음에 상장한 다음에 얘도 이마트도 단 한 명도 수익이 나본 적이 없는 종목입니다. 네. 예. 아, 롯데쇼핑에서 이마트로 넘어오기 굉장히 힘들었네요. 예,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어쨌든 이마트가 지금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월봉이거든요, 이거. 저점인 것 같습니다. 저점인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주원 씨? 이거는 뭐 찾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하락 추세인 것 같아요. 어떡해. 예, 지금은 쉽사리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롯데쇼핑보다는 이마트가 조금 더 낫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롯데마트 가세요, 이마트 가세요 그러면 거의 이마트 가요. 거기다 이마트는 쓱배송이라는 것도 있고 예, 쓱배송이라는 것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얘는 만약에 진짜로 5만 원짜리에서 자리를 잡아준다? 이거는 전 재산 다 투입하셔도 됩니다. 와우. 예, 그 정도로 괜찮아 보이는데요. 뭐 제가 말하는 거는 많이 맞진 않으니까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의 고물가 테마까지 여기서 마무리를 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란 씨부터. 네, 오늘도 역시나 전기차, 마음 아픈 전기차부터 우리 고물가까지 알아봤는데요. 정말 하루하루 쑥쑥 성장한 저 세란 버핏, 이제는 아침에 7월부터 인사드리니까요. 7월부터는 우리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 고물가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고물가라고 음식 안 챙겨 드시지 마시고 맛없으면 불닭소스 한 방울 기억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침에 또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오늘 한 줄평 같이 들어봤고요. 역시나 전기차 쪽이 됐던 지금 약간은 좀 이 유통 쪽이 됐던 남들이 지금 관심이 없거든요. 전기차에도 관심이 없고 이마트나 롯데쇼핑에도 관심이 없어요. 늘 제가 역발상과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우린 이 자리에서 선취해보는 게 어떨까요? 다만 시간은 어느 정도 좀 걸립니다. 어느 정도 좀 눕혀야 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늘 가져오신 주제 고물가 쪽이나 전기차 쪽은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부터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 팍스인베스트이너의 이민 멘토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